1942년 3월 11일 미국 오마하에서 11살짜리 소년 하나가 주식을 샀습니다. 114달러 75센트. 그 돈은 신문 배달과 껌 판매로 몇 년간 모은 전부였고 시티즈 서비스라는 천연가스 회사의 우선주 3주를 샀습니다. 누나 도리스 목까지 합쳐 6주였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워런 버핏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3년이 지난 지금 그 소년의 자산은 1480억 달러를 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투자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 자산의 99%는 50세 이후에 만들어졌고 95%는 65세 이후에 쌓였습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복리성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11살에 첫 주식을 산 소년이 90대 현역으로 남기까지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지 않았고 무엇을 계속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워런 버핏의 첫 투자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시티즈 서비스 주가는 38달러에서 27달러까지 떨어졌고 누나 도리스는 매일 그 사실을 상기시켜줬습니다. 주가가 40달러로 회복되자 그는 주당 5달러 수익을 보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판 직후 주가는 20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11살 소년은 3가지를 배웠습니다. 자신이 산 가격에 집착하지 말 것, 작은 이익에 서둘러 팔지 말 것, 그리고 남의 돈을 운용할 때는 더 큰 압박을 받게 된다는 것. 그 교훈은 평생 그의 투자 원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11살에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만약 그가 30살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같은 연평균 수익률을 올렸더라도 지금의 재산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모건 하우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기술은 투자였지만 그의 비밀은 시간이었다고. 버핏은 6살 때부터 돈을 벌었습니다. 할아버지 가게에서 코카콜라 6병을 25센트에 사서 한 병에 5센트씩 팔았습니다. 병당 이익은 1센트도 안 됐지만 그는 수익과 자본이라는 개념을 체득했습니다. 13살이 되자 워싱턴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원의원으로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 신문 배달을 시작했고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5개 건물을 돌았습니다. 휴일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달 경로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했고 구독 만료일이 다가오는 집에는 직접 새 구독을 권유했습니다. 15살 때 그의 월 수입은 175달러였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월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1200달러를 모아 네브래스카의 40에이커 농지를 샀습니다. 14살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것입니다. 농부와 수익을 나누는 계약을 맺었고 그 농지는 수십 년간 현금을 만들어냈습니다. 17살에는 친구와 함께 25달러로 중고 핀볼 기계를 사서 이발소에 설치했습니다. 몇 달 뒤 그들은 세 곳의 이발소에 기계를 두고 있었고 그 사업을 1200달러에 팔았습니다. 그가 대학에 들어갈 때 모아둔 돈은 9800달러였습니다. 지금 가치로 약 13만 달러, 1억 8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 그가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번 돈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차를 사고 옷을 살 때 그는 돈을 계속 굴렸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지금 쓰는 1달러는 미래의 10달러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그를 거절했습니다. 면접관은 19살짜리 지원자가 너무 어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컬럼비아 대학원에 지원했고 거기서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났습니다.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책 현명한 투자자는 버핏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버핏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책은 내 삶을 바꿔놓았다고. 그레이엄의 가르침은 단순했습니다. 주식은 회사의 일부분을 사는 것이고 시장이 그 가치를 잘못 매길 때가 있으며 그때 사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버핏은 스승의 투자회사에서 2년간 일하며 그 원칙을 체득했습니다. 1956년 그레이엄이 은퇴하자
버핏은 오마하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나이 26살, 자산은 17만 4천 달러였습니다. 그는 투자 파트너십을 시작했고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10만 5천 달러를 모았습니다. 자신은 100달러만 넣었습니다. 이때부터 그가 하지 않은 것들이 뚜렷해집니다. 그는 시장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를지, 언제 떨어질지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기술적 분석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트의 캔들스틱 패턴을 분석하고 매매 타이밍을 잡으려 했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방법을 버렸습니다. 그는 유행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몰리는 곳에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후반 고고주가 유행했습니다. 성장 가능성만 보고 비싼 가격에 사는 투자가 인기였습니다. 그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969년 그는 파트너십을 청산했습니다.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계속 수익을 올리는 동안 그는 물러났습니다. 그가 물러난 직후 시장은 무너졌습니다. 1973년부터 1974년까지 주가는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때 다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름은 원래 직물 회사였습니다. 매사추세츠에 있던 낡은 섬유 공장이었고 버핏은 1962년부터 그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에 회사를 완전히 인수했을 때 주가는 19달러였습니다. 버핏은 나중에 그 인수를 자신의 가장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 불렀습니다. 20년 동안 섬유 사업에서 손해를 보면서 버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버크셔를 지주회사로 전환했고 그 아래 다른 사업들을 쌓아 올렸습니다. 1967년 그는 내셔널 인뎀니티라는 보험회사를 860만 달러에 샀습니다. 보험업의 특성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미리 받고 보험금은 나중에 지급합니다. 그 사이 기간 동안 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플로트라고 부릅니다. 버핏은 그 플로트로 다른 회사들을 사들였습니다. 1972년 그는 시즈캔디라는 사탕 회사를 2,500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회사 장부 가치의 3배를 지불한 것이었고 스승 그레이엄의 원칙으로 보면 너무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찰리 멍거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업은 적정 가격에 사도 된다고, 싼 사업을 싸게 사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시즈캔디는 이후 50년간 2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버크셔에 안겨줬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은 이때를 기점으로 진화했습니다. 그가 하지 않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싸기만 한 회사를 사지 않았습니다. 담배꽁초 투자법이라고 불리는 방식,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워서 한 모금 빨고 버리는 식의 투자를 멀리했습니다. 대신 훌륭한 사업을 적정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가 계속한 것도 분명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업만 샀습니다. 사탕을 만들어 파는 사업, 보험료를 받아서 운용하는 사업, 신문을 배달하는 사업, 복잡한 기술이나 예측 불가능한 산업은 피했습니다. 1973년 버핏은 워싱턴 포스트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배달하던 그 신문사였습니다. 주가가 폭락한 상태였고 그는 회사 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주식을 샀습니다. 1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그 주식은 나중에 2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 무렵 그는 캐서린 그레이엄이라는 사람과 친구가 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발행인이었고 버핏은 그녀에게 약속했습니다. 경영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오래 보유하겠다고. 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수십 년간 그 주식을 들고 있었고 이사회에 참여해서 회사를 도왔습니다. 적대적 인수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투자하는 방식은 항상 같았습니다. 좋은 사업을 찾고 좋은 경영자를 믿고 오래 기다리는 것. 1987년 10월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22% 폭락했습니다. 블랙 먼데이라고 불린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패닉에 빠졌고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버핏은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회를 봤습니다. 1988년 그는 코카콜라 주식을 조용히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특별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매수 사실을 1년간 공개하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고. 그의 명성 때문에 매수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가 올라버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허가가 났고 그는 조용히 10억 달러어치를 샀습니다. 버핏이 코카콜라를 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코카콜라를 마셨고 그 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에 22억 개의 코카콜라 제품을 마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브랜드와 유통망이 있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1,000억 달러를 주면서 코카콜라의 시장 지배력을 빼앗아 보라고 해도 돈을 돌려주면서 불가능하다고 말하겠다고. 버크셔는 코카콜라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36년이 넘었습니다. 초기 투자 13억 달러는 현재 25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됐고 매년 8억 달러 이상의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그의 연간 배당 수익률은 투자 원금 대비 60%가 넘습니다. 이게 그가 계속한 것입니다. 좋은 회사를 사면 팔지 않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가장 좋아하는 보유기간은 영원입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주식이 광풍이었습니다. 수익도 없는 회사들의 주가가 하늘로 치솟았고 모든 사람이 기술주에 투자했습니다. 버핏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는 동의했습니다. 자신은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기술주들이 80%, 90% 폭락했습니다. 버크셔는 멀쩡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습니다. 버핏은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나는 미국 주식을 사고 있다였습니다. 그는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했고 다른 회사들에도 자금을 넣었습니다. 모두가 팔 때 그는 샀습니다. 2년 뒤 그 투자들은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그가 하지 않은 것은 변함없었습니다. 공포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군중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버핏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오전에 집을 나서 5분 거리의 사무실로 갑니다. 책상에 앉아 신문을 읽습니다. 5개의 신문을 매일 읽습니다. 그리고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읽습니다. 연차 보고서를 읽습니다.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을 읽는 데 씁니다. 그는 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메일을 쓰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복잡한 재무 모델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의 파트너 찰리 멍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대가로 돈을 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때를 안다고. 버핏은 1959년에 멍거를 만났습니다. 둘 다 오마하 출신이었지만 멍거는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들은 의기투합했고 이후 60년 넘게 함께 일했습니다. 2023년 멍거가 99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두 사람은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공유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버핏의 자산이 얼마나 늦게 불어났는지 보겠습니다. 30살에 그의 순자산은 100만 달러였습니다. 큰 돈이었지만 억만장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44살에 순자산이 190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1973년부터 1974년의 폭락 때문이었습니다. 47살에 6700만 달러로 회복했습니다. 56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순자산 14억 달러, 60살에 38억 달러, 66살에 165억 달러, 83살에 585억 달러, 90살에 810억 달러, 94살에 1410억 달러. 숫자의 패턴이 보입니다.
처음 40년은 천천히, 그 다음 30년은 폭발적으로. 복리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모건 하우절은 버핏을 짐 사이먼스와 비교했습니다. 사이먼스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라는 헤지펀드를 운용했고 1988년 이후 연평균 66%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버핏의 22%보다 3배 높은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사이먼스는 50살이 넘어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버핏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 투자한 것입니다. 만약 사이먼스가 버핏처럼 70년을 투자했다면 그의 자산은 6경 달러가 넘었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건 가정일 뿐입니다. 실제로 70년을 투자한 사람은 버핏이었고, 그래서 그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투자자가 됐습니다. 버핏이 2025년 말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을 때 그의 나이는 94살이었습니다. 55년간 버크셔를 이끌었고 회장직은 계속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은퇴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버크셔를 운영하는 것이고 그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고. 나는 매일 출근해서 내 그림을 그린다고.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림을 그리는 기분이라고. 그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88살 때 했던 말입니다.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나이가 됐는데 플로리다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농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마하에 남았습니다. 2020년 90살 생일에 그가 한 일은 새로운 투자 딜을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버핏의 정신이 30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계속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시간을 들이는 것. 읽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투자하고 다시 기다리는 것. 1942년에 114달러를 투자한 11살 소년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버핏은 나중에 그 돈을 다르게 투자했다면 어땠을지 계산해봤습니다. 만약 그 114달러를 개별 주식 대신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넣고 배당금을 재투자했다면 2018년 기준으로 40만 달러가 됐을 것입니다. 2019년에는 60만 달러가 됐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나의 실력이 아니라 미국 경제가 주식 투자자에게 주는 거대한 순풍이라고. 시장은 그 사이에 수없이 떨어졌고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고 헤드라인은 끔찍했지만 미국이라는 경제적 기계는 1776년 이후 계속 작동해왔고 앞으로도 작동할 것이라고. 그의 조언은 평범한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별 주식을 고를 수 없다고,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꾸준히 투자하면 된다고. 그는 자신의 유언장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아내에게 남길 돈의 90%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버핏이 하지 않은 것들을 정리합니다. 그는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예측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행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사는 주식을 따라 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주 열풍에도 암호화폐 열풍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빚을 지고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레버리지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느리게 꾸준히 오래갔습니다. 그는 복잡한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는 자주 사고 팔지 않았습니다. 한 번 사면 수십 년을 들고 있었습니다. 버핏이 계속한 것들을 정리합니다. 그는 읽었습니다. 매일 5시간에서 6시간을 읽는 데 썼습니다. 신문, 연차보고서, 책. 그는 기다렸습니다.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때로는 몇 년씩. 그는 좋은 사업을 샀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경쟁력이 있고 좋은 경영자가 있는 사업. 그는 보유했습니다. 사업이 좋은 한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투자했습니다. 배당금을, 수익을 다시 투자에 넣었습니다. 그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투자했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나야 나타납니다. 처음 10년, 20년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30년이 지나면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고 40년, 50년이 지나면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됩니다. 버핏은 11살에 시작했습니다.
95살이 된 지금까지 84년을 투자했습니다. 누구도 그만큼 오래 투자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가 30살에 시작해서 60살에 은퇴했다면 그의 재산은 1200만 달러 정도였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65살에 은퇴했다면 그의 재산은 120억 달러 정도였을 것입니다. 큰 돈이지만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시간이 만든 차이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1965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19.9%입니다. 같은 기간 S&P 500의 수익률은 10.4%입니다. 버핏이 시장을 거의 2배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연 10% 차이가 60년간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1965년에 버크셔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2024년 말 기준으로 5억 5천만 달러가 됩니다. 같은 돈을 S&P 500에 투자했다면 390만 달러가 됩니다. 같은 시작점, 같은 시간, 연 10% 차이. 결과는 140배 차이입니다. 복리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버핏은 눈덩이라는 비유를 좋아했습니다. 눈덩이를 굴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젖은 눈과 긴 언덕. 젖은 눈은 수익률입니다. 눈이 젖어 있어야 굴릴 때 눈이 붙습니다. 긴 언덕은 시간입니다. 언덕이 길어야 눈덩이가 커집니다. 그는 젖은 눈을 찾았습니다. 좋은 사업, 좋은 경영자, 적정한 가격. 그리고 긴 언덕을 탔습니다. 11살에 시작해서 94살까지. 언덕이 길면 작은 눈덩이도 거대해집니다. 언덕이 짧으면 아무리 젖은 눈이라도 작은 덩어리로 끝납니다. 비결은 어릴 때 시작하거나 아주 오래 사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버핏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종목 선택의 기술이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는 일찍 시작했습니다. 6살에 껌을 팔고 11살에 주식을 사고 14살에 농지를 샀습니다. 그는 오래 유지했습니다. 코카콜라를 36년째 들고 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60년 가까이 보유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90대에도 새로운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자원입니다. 차이는 그걸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전략도 정보도 아닌 시간입니다. 버핏의 기술은 투자였지만 그의 비밀은 시간이었습니다. 11살 소년이 산 114달러짜리 주식 6주가 80년 뒤 1480억 달러가 되기까지 그 사이를 채운 건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한 번 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출퇴근길에도 복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